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재미난 사이다 사연을 들고 찾아온 저는 40대로 뷰티학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여사랍니다. 문득 사건이 벌어졌던 계절이 돌아오니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제 이야기를 풀어내보고 싶어서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았던 제 삶을 최대한 재밌게 풀어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미용고를 졸업하고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자격증,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딴 뒤 10년이라는 세월을 현장에서 발에 땀이 나게 뛰며 굴렀습니다. 사실 이 직업이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궈낸 일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치열하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유행에도 민감해야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거기다가 스몰 토크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직업이죠.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제풀에 지쳐 꺾여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현장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문득 기본기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후배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차려보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 30에 뷰티학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저로서는 무척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글거리는 표현이어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만난 기본기가 덜 된 후배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승승장구해준 덕분에 학원 명성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꼼꼼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한몫하기도 했지만 운빨도 무시 못했죠. 작은 상가 건물 3층 한편에서 시작했던 학원이 지금은 강서구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쓸 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제가 자부심 충분히 느낄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책 5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에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에스테틱에서 일을 했을 때 만난 진상들 이야기를 시작하면 벌써 책 1권 뚝딱 나오고요. 저한테 관리를 받고 뾰루지가 났다고 피부과 진료 비용 몇백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던 김포에 사시는 40대 아주머니는 평생이 가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 마사지를 받고 어깨 뭉침이 풀리기는커녕 50견이 온 것 같다던 아주머니 또한 말이죠. 피부 관리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네일아트 자격증을 땄던 저는 네일아트 숍을 운영하다 망하기도 해봤습니다. 그 숍이 망했을 때는 정말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어요. 벌었던 돈 탈탈 털어 차렸었던 숍이니만큼 빚도 생겨나서 미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메이크업 출장 일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출장 메이크업을 나가기도 하고 연예인들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이게 또 부르는 게 값인지라 돈은 쏠쏠하게 벌게 되었고 또 금방 갚고 학원까지 차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학원 원장 타이틀을 달고 후배들을 육성하게 된 지 몇 개월이 흘렀을 무렵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남자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망했을 때는 주변 지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니 다시 학원을 운영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자 이런저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쳐낼 사람은 쳐내고 정말 제 인생의 지인이라 생각하는 명명만 남겨두었던 터라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그분은 사람이 매우 성실해 보였고 숙맥이긴 하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크레인 기사였는데
처음에 저는 크레인 기사가 막노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제가 무지해서 일어난 오해였죠. 제 지인분께 어떻게 공사판에서 구르는 사람을 소개해주냐고 화를 내기도 했네요. 크레인 기사라는 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고 자격증 또한 따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버는 돈도 꽤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살림이 성실하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종착지인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기간부터 약간 삐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상견례 말입니다. 프로포즈도 받았고 반지까지 나눠 낀 마당에 자꾸 예비 신랑이 차일피일 상견례 자리를 미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 집에도 인사를 다 드렸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는 인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 수상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상견례나 하자고 하면서도 날짜는 잡지 않고 시댁에 저를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비 신랑에게 혹시 유부남이냐고 그래서 자꾸 인사를 시키지 않는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의 나이가 벌써 37살이나 되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유부남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제 이야기를 아는 지인들이 미행을 해줄까? 등본이라도 떼우라고 시켜봐 하면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유부남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대 아니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 보여주면서 미혼임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미혼인 걸 확인하고 나니까 상견례를 미루는 행동이 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멋쩍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형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죠. 계속 상견례 하자고 졸랐는데 친형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요. 집안이 뒤숭숭하고도 남을 일이라서 제가 너무 아이처럼 보챈 건가 싶어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말을 또 아끼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그리도 많은 건지 나 참. 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단판을 짓자고 했습니다. 시댁의 막무가내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죠. 가겠다고 말도 없었고 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제가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다짜고짜 찾아가니까 시댁에서도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예비 시모가 저를 보고는 아이고 네가 우리 둘째랑 만나는 그 아가씨구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시모 성격이 무척이나 털털해 보였어요. 오, 생각보다 나를 환대해주는 분위기구나 느낌이 좋다 싶어서 방긋 웃었는데 순간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면서 스캔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쎄한 기분이 들 찰나에 저에게 그 옷 비싼 옷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비싼 옷은 아니라고 했더니 마침 잘 됐다면서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일손 좀 거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쓱 건네시는 앞치마를 받아버렸고 멀뚱히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체념을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싫은데요? 했다가는 당장 나가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진짜예요. 등 떠밀려서 어영부영 시키는 일 하면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는데 안쪽 방에서 아주버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보고 시모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어?
날선 말이 나오자 저는 잔뜩 긴장을 해서 그 둘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순간 버럭하시면서 자기가 뭘 또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며 방이나 들어가 있으라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도 지지 않고 시모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집에 인사하러 온 손님한테 앞치마를 입히고 일을 시키고 있냐고.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얘가 하기 싫었으면 싫다고 했겠지. 군소리 없이 일 잘하고 있는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이게 다 내 탓이야? 얘, 네가 말을 좀 해봐라.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 모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저를 보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손님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밥 차리는 거 돕고 싶어요? 조용한 거 봐라. 잘하고 있는 애 괜히 들쑤시지 마. 얘도 입이 있는데 당연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겠지. 예비 시어머니가 될 사람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싫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앞치마 벗고 거실에서 TV나 보고 밥이나 먹고 가요. 손님으로 왔으면 손님 대접받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앞치마 후딱 벗으라는 눈짓을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서 바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뒤에서 시모가 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부러 무시하는 척하고 아주버님 따라서 거실로 발걸음을 디디는데 그제야 예비 신랑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인사만 쏙 하고는 안방에 있는 시부랑 이야기한다고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은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하는 표정으로 멀뚱히 저랑 시모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제가 벗은 앞치마를 예비 신랑에게 던지면서 일을 시키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하라고 왜 예비 신부한테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하냐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어벙하게 굴자 아주버님께서 예비 신랑을 향해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런 집구석이니까 내 와이프가 도망간 거야. 그걸 왜 몰라? 어떻게 인사드리러 처음 집에 온 사람한테 당당하게 앞치마를 들이미냐고. 손님이면 손님 대접을 해야지. 며느리가 종이야? 어?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니까 내 와이프가 도망을 간 거라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 없게 만들었어. 너 처신 똑바로 해. 그제야 저는 대충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유를 눈치껏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전 형님께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킨 모양이었더군요. 툭하면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기본이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까지도 모조리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생일이라고 이거 해준단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외여행 보내준단다 하면서 비교까지 해가면서 구박을 하고요. 그래도 시자가 붙은 사람이라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착한 병 말기 전 형님은 처음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하나하나 비 맞춰주고 했대요. 나중에 제풀에 지쳐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울고빌고 빌어서 아주버님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꽤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버님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한동안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출근도 제때 하고 술도 별로 안 마신다고 하던데 시모한테 악감정은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운을 띄우고 다짜고짜 들이닥쳤는데 앞치마 메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전 와이프도 이렇게 당했겠구나 싶었던 거겠죠. 예비 신랑은 안방에 들어가서 시부랑 무슨 이야기를 그리 길게 하는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나와 볼 생각도 안 하고
아주버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날 저녁은 제가 차린 밥으로 먹었을 거고 음식이 별로네 짜네 다네 하면서 핀잔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날 아주버님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다들 아주버님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었거든요. 결혼하고 싶다, 상견례 날 잡으러 왔다, 엄청 준비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들이닥친 시댁이었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집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시부 되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홍기를 꽉 채우다 못해 나이가 마흔을 바라보는데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양가에 인사드렸으니 상견례를 잡자고요. 남편이 숨기려고 했던 게 아주버님의 이혼 사유였는데 그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결혼하자고 냉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전말을 알게 됐는데 저라고 냉큼 좋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찝찝함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벌써 37살이고 주변 친구들은 죄다 시집가서 애가 둘이고 셋이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애들 유치원은 어쩌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갔고 지금 예비 신랑이랑 헤어지면 언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계획을 짜고 하겠어요. 나이가 죄라는 말이 사무치게 새겨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널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클럽을 가서 헌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자니 금액도 금액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죄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도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내가 처신 잘하고 피해 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고 점점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 상견례 날짜를 잡자 하게 된 거죠. 막상 걱정했던 상견례 자리는 꽤 훈훈한 분위기로 이어졌어요. 시모가 가끔 가다 핀트에 어긋나는 말들을 뱉어서 싸해진 분위기가 몇 번 있었던 걸 제외하면 시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모아둔 재산도 꽤 되는데 사돈댁은 어떠냐고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노후 준비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면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무척 당황해 하셨죠. 절대 아니라고 노후 준비하고 있고 아이들 걱정할 일 없을 거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눈치도 없이 거기서 노후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으신 거냐고 늙어서 고생하시네요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딱 잘라서 아직 정정하기도 하고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늙어서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하는 겁니다. 저는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괜히 하하호호 웃었고 아주버님은 정색하며 밥만 드시고 계셨죠. 시모는 촐싹대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데도 눈치 없는 예비 신랑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결혼 이야기만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을 것 같고 식장은 여기가 좋겠더라 하면서요. 근데 거기서 시모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주버님이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하면 되겠다고 거기가 시부모님 명의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이혼한 걸 몰랐던 터라 그럼 사돈은 어디 가서 사는 거냐고 하니까 시모가 주책맞게 떠들었어요. 지금 큰아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얘가 이혼을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그 소리에 처음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지우고 인상을 팍 쓰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우리 부모님께서도 수습하신다고 상심이 크시겠다고 위로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시모가 거기서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며느리가 좀 이상한 애였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댔는지. 아휴, 우리 큰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을 좀 해야 하는데. 나중에 혼처 자리도 좀 알아봐 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황당해하시고 아주버님은 짜증이 솟구쳤는지 한숨 쉬다 화장실 간다고 나가시고 예비신랑만 머리에 꽃밭이 가득 찼는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가 어영부영 끝이 나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엄청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집에 시집가도 되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면서도 노처녀 딸내미 빨리 시집 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결국 큰 반대 없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되었고 한복의 드레스에 준비해야 하는 필수 건들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늦음하기 시집가는 딸내미 남들보다 더 차려입으면 차려입었지 덜하진 말자는 주의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패백은 요즘 돈이 안 된다고 다들 하지 않는 추세라던데 우리 시부모님은 패백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박박 우기셨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패백을 한다고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하면서 넌지시 말리는 분위기였지만 시모가 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정말 신부 입장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주례사 말씀이며 뭐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했고요. 근데 딱 하나 패백만큼은 확실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척들 많으니까 패백하면 돈봉투 좀 받을 거라고 후원장담을 하시더니 끽해봐야 셋, 넷 정도 오셔서 절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분들은 패백은 무슨 패백이야 하시면서 이미 밥 드시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적으니까 절값도 아주 조금 받았죠. 시부모님이 꽤 주실 거라고 돈봉투 두둑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데 개뿔.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넣으셨더라고요. 다른 친척분들 절값 봉투까지 합쳐서 5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한테 신혼여행 가서 요긴하게 쓰라고 생색은 다 내시더니 신혼여행 가서 괜찮은 디너 한 끼 먹었더니 모자라더라고요. 아무튼 신혼여행 잘 갔다 와서 선물까지 시댁 친정에 싹 나누고 지인들 만나서 감사 인사 전하고 이제 신혼 시작이다 했는데 말이죠. 글쎄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은 건너뛰고 바로 육아전쟁에 돌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벌써 37살인데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양가의 바람대로 애가 생기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시험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자연 임신으로 생겼다니 꿈만 같았죠. 저는 만사까지 일을 할 생각이긴 했지만 태교에도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은 무늬만 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직접 강의도 하고 시험 대비반을 집중적으로 봐주고 있었거든요. 태교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부원장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꼭 해야 하는 강의를 제외하고서는 일을 좀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강생들도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축하한다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남편이 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해서 장마철은 내리쉬곤 했거든요. 때마침 여름 끝물에 장마가 시작되어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못다한 데이트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가 출산하고 나면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 즐길 게 뻔하니까 임신 기념으로 호캉스를 가자고 한 날이었어요. 호텔에 1박 1정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수영도 하고 도심을 즐기자고 한 날이었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는 왜 우리 집에 불이 꺼져 있냐고 아직도 바뀌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해서 지금 호캉스를 즐기러 나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썩어나냐고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왜 호텔에서 자냐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출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고 지금 즐겨야 한다는 육아 선배들 조언에 놀러 나온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집에 붙어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간다면서 그렇게 좋은 데 갈 거면 자기한테도 가자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서운해 죽겠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는데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 돈으로 즐기겠다는데 시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막말로 시모가 호캉스 즐기라고 돈을 보태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제일 소름 돋는 건 우리 집 불 꺼져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이 형네 부부가 살았던 집인 거 알지?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집이 보이거든. 저는 완전히 몰랐거든요.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이긴 해서 가까운 건 알았지만 시댁에서 보이는 집인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놀래서 남편한테 시댁에서 우리 집이 보인다고?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몰랐냐고 그래서 일부러 그 집을 구매한 거래요. 시모가 매일 베란다에서 아주버님네 집,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내려다봤대요. 그게 더 소름이지 않나요? 매일 심심하면 관찰을 했다는 게?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댁이랑 저희 집이 바로 앞뒷동도 아니고 한 동을 걸러서 끼고 있는 집이거든요. 구조상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파트가 일자로 쭉 세워진 게 아니라 들쑥날쑥 세워진 구조라 저희 집이 딱 걸려서 보이는 거였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모가 연락 와서는 우리 아들 차가 아직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 퇴근 안 했니? 너네 거실에서 TV 보니? 불은 왜 꺼놨니? 하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오죽하면 우리 집 좀 그만 쳐다보라고 소름 돋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엄마가 아들 집 좀 본다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하더라고요. 임신해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허구한 날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알면 화낼 게 분명하니까 출근해서 없는 시간대에만 저를 불러서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불을 빨아보자고 불렀다며 임신해서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불을 밟으라고 하질 않나. 생전 안 해먹던 김치를 담그자고 하질 않나. 배가 나와서 쪼그려 앉아있기도 힘든데 다리 퉁퉁 부어가며 그 짓을 했다니까요. 하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시댁으로 부를 때마다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더니 집으로 찾아온 거 있죠? 저한테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면서 잔소리를 해대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막 나가야겠다 싶어서 소파에 드러누워서는 어머님이 오신 김에 청소 좀 해주시라고 이불도 빨아주시고 커튼도 빨아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어디 며느리가 누워서 시모를 시켜먹냐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부당한 거 참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다른 놈 씨를 뵌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 품고 있는데 왜 이것저것 못 시켜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세요? 네가 다른 놈 씨를 뵐 수도 있지. 바깥에서 강의한답시고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았니? 네가 학원을 갔는지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웠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말 잘했다. 애 낳고 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런 오해가 쌓일 만도 한 게 사실은 시모가 하도 우리 집을 들여다보면서 감시를 해대길래 남편이랑 저랑 밖에서 나가노라도 아닌 척 했었거든요. 남편은 일부러 거짓말로 야근 중이야 하고 저는 불 끄고 자고 있어요 하면서요. 근데 시모가 그걸 일일이 다이어리에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해둔 게 아니겠어요? 소름이죠. 날짜를 줄줄 부르면서 이 날짜에는 우리 아들이 야근을 했고 저는 불 꺼놓고 집에 없었던 날이고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오죽하면 날짜까지 체크를 했겠니? 우리 아들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쉬쉬하면서 비밀로 했는데 이렇게 터트린 거 잘 됐다. 뱃속에 애 유전자 검사하는 거다 꼭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이 뱉은 말 꼭 지키세요. 저도 당당하고요. 어머님 아들 자식 맞으면 앞으로 애 못 볼 줄 알아요. 참나 어디 바람 피우고 나한테 성질을 부려? 기다릴 것도 없다. 당장 이혼시키는 수가 있어? 왜 형님이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빌고 도망갔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시당하는 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저도 강력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니까 시모도 굽히지 않는 제 모습에 열이 받았는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는 너 당장 이혼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집으로 바로 날아왔더라고요. 저랑 시모랑 한참을 대치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무슨 일인데 이혼 소리가 나오냐고 묻길래 제가 대신 대답했죠. 우리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불을 꺼둔 건지 켜둔 건지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감시를 해대는데 소름이 돋아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말 끝나기도 무섭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냐고 버럭하더라고요. 자기 이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동생까지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사람이 왜 반성을 하지 않냐고 했어요. 시모는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들 잘 되라고 며느리 바람 피우는 거 잡아냈더니 고마운 줄 모른다고 하네대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우리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 바람 피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남편한테 말을 했죠.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당신이랑 밖에서 데이트하고 온 날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치고 나랑 영화 보고 데이트한 날 가지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라고. 근데 남편은 바람이라는 단어에 꽂힌 건지 뭔지 저를 못 믿겠다는 식으로 구는 겁니다. 시모가 말했던 땡월 땡일에 자기가 야근했던 것 같다며 저보고 어디를 갔다 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남편까지도 저를 몰아세우니까 시모 기세가 정말 등등해져가지고는 저한테 유전자 검사하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진짜 멍청해도 끝이 없지. 우리 뱃속의 아이가 허니문 베이비라는 사실은 완전히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화딱지가 나서 싫다고 마음 바뀌었다고 어쩜 나를 못 믿을 수가 있냐고 유전자 검사 안 한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친자가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저를 설득하는데 순간 제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주버님까지도 남편을 정신 나간 놈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결국 제 풀에 지쳐 이혼하자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적어보라고 회피하는 게 완전히 여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쫄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저를 몰아세우는데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시모한테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임산부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남편은 뭐 하는 건지 참나. 그날로 친정에 짐 싸들고 가버리고 이혼하자고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절대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친정에서 푹 쉬고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가 정리할 마음이 뭐가 있겠냐고요. 유전자 검사 의향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글쎄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싹둥이로 10개월을 다 품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인큐베이터로 아이는 들어가고 저는 병원에 몸져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시무랑 남편이 왔더라고요. 이것 봐. 10개월 뒤에 나와야 할 아이가 왜 8개월 만에 나왔겠어? 너 결혼 전부터 임신한 상태로 속이고 결혼한 거지? 남의 아이 가져놓고 순진한 우리 아들 속여서 결혼한 거잖아. 당장 이혼해. 우리 부모님은 이게 다 무슨 개소리냐며 화를 내셨고 시모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판 싸우는 와중에 남편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데 진짜 실망을 더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쳐서 도장을 찍어주었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8살의 나이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된 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냐면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지쳐서 네 자식 맞는다고 유전자 검사해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런 것도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콧방귀를 끼대요. 제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들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라법이 그런데 어쩌겠냐고 네 자식 맞으니까 인정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친정에 돌아와 독박 육아를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그때까지도 자기네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마당에 왜 자기네 성을 따라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호적에 어떻게든 한번 올려보겠다고 이혼을 미루고 미룬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저라고 그 집 호적에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싶었겠어요? 나라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는 하루 종일 울지 제 학원은 부원장에게 일임했더니 일을 거지같이 했는지 학원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지. 저한테 허락도 맞지 않은 상태로 무슨 이벤트를 열었다가 재정에 구멍도 크게 내고 학원 월세며 직원들 월급이며 나가야 하는데 돈은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생활이 6개월이나 지속이 되니까 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정신도 피폐해졌습니다.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다시 일선에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원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원장은 일만 잔뜩 벌인 채로 사직서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리면서 말도 나오고 애는 점점 낯가림이 심해져서 제 품에 있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하러 출근을 했다가 학원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강생의 신고로 119를 타고 큰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자궁에 엄청나게 큰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고 조직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암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고 애는 완전히 제 껌딱지고 학원 운영까지 시급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우울증까지 겹쳐서 하루하루가 힘든 와중에 전 시댁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무랑 전 남편이 병실에 찾아와 저에게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제가 죽어도 애를 책임질 마음이 없는데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호적에서 판매할 것 같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애 사망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냐요? 제가 죽기 전에 사망 신고하고 죽으라고 아니면 전 시모가 직접 하겠다고 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멀쩡한 내 자식 사망 신고를 왜 하니? 너 암이라며. 너 죽으면 뭐 애는 내가 키워야 하니? 너 설마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제가 재산을 노릴 거면 왜 하찮은 댁 아드님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죽어도 그쪽한테는 애 키우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꺼지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법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사망 신고를 하라 이 말이야. 키우라는 소리 안 하겠다는 각서라도 쓸 테니 제발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언받아 만들어 온 각서라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 들이밀대요. 애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는 피곤해서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애 사망 신고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3개월 동안 꾸준한 회복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학원 건물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4층짜리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고 있었는데 회복이 더 필요하고 육아도 해야 했기에 큰 학원을 운영하기가 벅차더라고요. 중간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긴 했지만 가격을 후려치려고 하기에 그냥 작게 옮겨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큼 작아진 건 아니었지만 건물 2개의 층을 쓰면서 예전처럼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서서히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 감축을 해야 해서 선생님들도 반이나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기반도 튼튼히 잡았고 혼자 아이 하나 키우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제 자궁에 있던 혹은 다행스럽게도 암은 아니어서 잘 제거가 되었고 추적 검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이 찾아왔구나 하는 찰나 3년 만에 전 시댁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 남편이 뜬금없이 우리 아이는 잘 있어? 하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네 애 아니라고 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이 타령이냐고 했더니 글쎄 자기 오갈 곳이 없다면서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웬 개소리냐 전화 끊어라 하니까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한참을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모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쑥뜸을 뜨는 것이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쑥뜸을 뜨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뒤척거리다가 이불에 뜸 하나가 덜렁 떨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매캐한 쑥향기 속에서 자고 있던 시모는 불이 난 것도 몰랐대요. 당연히 시모는 그 집에서 탈출을 못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불이 번지고 번져서 시댁을 홀라당 태워먹은 것도 모자라서 시몬의 집 주위 가구들까지 죄다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빈집이 많아서 사상자는 시모 말곤 없었는데 신고도 그만큼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물어줘야 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전 남편의 시부는 오갈 곳이 없어지고 빚이 생겨서 그거 갚으러 다니느라 가진 거 다 팔았는데도 부족해서 막노동을 뛴대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자마자 시댁이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시원을 떠돌면서 생활한 지도 6개월이 넘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다면서 자기를 좀 재워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자기가 애 아빠 아니냐고 갑자기 우리 아이를 챙기려고 드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네 애 아니라고 사망 신고하라고 종용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아이 타령이야? 나도 네가 내 아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아서 도와줄 생각도 없어. 그럼 나 너네 학원 경비일이라도 하면 안 돼? 내가 널 뭘 믿고 경비를 맡기겠니? 빚이 한가득이라며
크레인 기사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빚 갚으세요, 아저씨. 나 2년 전에 팔을 크게 다쳐서 크레인 기사 일도 더 이상 못해. 그래서 어쩌라고. 남의 마음에 상처 줘서 벌 크게 받은 거야. 아주 고소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겠니? 나는 덕분에 이 갈고 성공해서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지 말고 네 시궁창 인생 잘 가꾸며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다 말아먹은 전 시댁 인간들, 내 아이를 사망신고하라고 종용하던 정신 나간 것들이 쫄딱 망했다고 하니 너무 고소합니다. 결국 그 집을 탈출한 아주버님도 존경스럽고 대단하고요. 앞으로는 제정신 아닌 소리 그만하고 반성하며 빚 갚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래서 주는 만큼 돌려받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오늘 밤에는 2다리 뻗고 꿀잠 한번 자보렵니다. 제 사이다 같은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질러버리세요. 세상 속이 시원하답니다. 아무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